또 다른 사건 사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영학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바로 이영학의 어머니 친모에 대한 얘기입니다. 김복준 교수님. 예. 이 친엄마가 네. 증거인멸을 하는데 가담을 했네요. 맞습니다. 중랑경찰서에서 이제 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못 찾아낸 게 몇 가지가 있죠. 아주 중요한 건데요. 피해 그 여중생의 옷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범행 도구를 못 찾았습니다. 이영학이는 물론 뭐 본인이 넥타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살해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살해한 범행 도구는 반드시 경찰이 확보하는 게 맞습니다. 아까 뭐 저희가 흉기 찾는 게 중요하다고 한 것처럼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주목하고 이영학이를 추궁했더니 이영학이가 그 사체를 유기하러 영월에 가는 날 자기 어머니 집 앞에 비닐봉지 속에 그 피해 여중생의 옷과 그다음에 범행에 사용했던 넥타이 등을 넣어서 어머니 집 앞에 두고 전화로 그걸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그 옷까지 하고 놨으니까 그거를 좀 처분해달라 해서 어머니가 그거를 불질러 버렸다는 거죠. 소각했다는 이런 내용이 새롭게 드러난 것입니다. 예, 배 교수님 사실 저희가 뉴스 특급에서 이 유류품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짚었었는데 어쨌든 이 유류품과 범행에 사용된 도구는 다 태워진 상태니 굉장한 증거물이 훼손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피해 여학생이 어떻게 그렇죠. 죽었는지 그리고 실제 이영학이 어떻게 범행을 했는지에 대한 재구성이 지금 사실 그 진술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남은 거는 진술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물건이라는 것도 사실은 넥타이라고 하는데 사실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이영학이 얘기한 대로 깨어나자 그 당황해서 죽였다라는 것을 깰 수 있는 아주 유력한 증거인데 그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영학의 진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피해 여중생의 옷가지의 어떤 상태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나온 여러 가지 미세 증거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그게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중생 살인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를 이영학의 친엄마가 증거인멸한 셈인데요. 이영학의 친모는 아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과거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얘기도 내가 지금 아저씨한테 들어서 지금 아는 건데 뭐. 기부금 막 받고 그런 건 아셨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직업이나 어떻게 돈 버는지 이런 것도 모르셨던 거예요? 몰랐죠. 외제차 끌고 다니시고 그러니까 좀 글쎄요. 아유, 참 말도 하기 싫네요. 영화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원래 좀 착한 애였어요. 예, 착해요. 모르겠어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뭐 걔들도. 뭔가 사연이 있겠죠. 뭐. 난 모르지만. 물론 부모는 자식의 허물을 뭐 덮어주는 뭐 역할도 분명히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영학이 저지른 행동에 비해서 이영학의 친엄마는 좀 아들을 좀 과신한다, 좀 신뢰를 많이 한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 개는 물지 않아요 라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신뢰는 경험을 통해 나오는 겁니다. 예. 이전에 어떤 자신이 못해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장애를 가진 아들을 낳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부터 시작된 그 어떤 경험이 지금 여기까지. 근데 이 신뢰라는 건 믿어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신뢰하지 않으면은 이 아이는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일종의 의존성과 공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사실은 범죄와 연결이 된다 싶더라도 사실은 그 부분을 일탈로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왜 이영학의 모친이 그것을 아무런 의심 없이 태웠을까라는 것은 이것은 전에도 이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영학이 이전에 살인을 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다른 어떤 뭐 범죄의 비슷한 형태의 증거를 처분해달라고 하면 아무 그런 거 없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경우도 비슷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당연한 듯이 이렇게 태웠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배 교수님, 보통의 어머니들이라면 자식이 와서 뭔가를 부탁을 했을 때 그래도 전후 사정을 좀 따져보고 무슨 일이냐 이렇게 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마련인데 이렇게 무한적으로 좀 신뢰를 보내면서 일을 해줬다? 좀 납득이 되시나요? 일종의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경험에 말씀드린 건 뭐냐면 보복인 거죠. 만약 그걸 안 해줬을 때 또 이 이영학이 성격적으로 계속 그런 공격을 했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보복. 그러니까 보복이라는 것이 이제 뭐 심한 소리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을 평생을 당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갑자기 합쳐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당연스럽게 태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영학의 친엄마가 핵심 증거를 인멸했다.
백 변호사님, 친족 처벌은 근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내 아들 허물은 내가 감싸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 하셨는데 그게 결국 형법에도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족이나 동거의 가족이 다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증거를 인멸해주거나 아니면 범인을 도피하게 해주거나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까지 다 경찰이나 이런 데 신고할 것까지 바라는 것은 그건 기대하기 좀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형법에 반영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나는 그 안에 무슨 물건이 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비닐봉지를 태웠다고 하는데 사실 모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영학이 이미 웃으면서 자기가 여중생을 죽였다는 얘기를 하고 그 증거를 태우는 거면 그 엄마가 그걸 보고 그냥 확인도 안 하고 비닐봉지 채로 그냥 집어넣어 태웠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이 사건이 하나하나 이렇게 베일을 벗어갈수록 이 이영학의 주변 가족들의 지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계속 결합이 되는 게 가족 구성 자체가 굉장히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었구나. 사실 친형도 좀 이상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 가족 구성 자체의 문제가 분명히 좀 있구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잠깐 언급하셨던 그 이영학이 엄마에게 웃으면서 본인이 사람을 죽였다 고백한 이 포인트도 한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영학이 취재진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듣고 오시죠. 살해 혐의 인정하셨는데 신경에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딸의 친구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말씀처럼 이영학이 내가 웃으면서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일단 이영학 계부 측 유가족의 이제 주장이긴 한데 일단 이게 사실이라면 이렇게 뭐 죄송합니다라고 말할 땐 언제고 또 어머니에겐 전화를 해서 웃으면서 내가 사람을 죽였다? 저희가 이 심리 상태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계부 측 말이 맞을 겁니다. 말하자면 이중 감정 상태일 겁니다. 웃으면서 하는 건 자기 상황에 대한 것이고 예.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죄송하다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죄송함이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한 죄송함입니다. 보통 사이코패스 살인범들이 가지는 감정은 내가 이 상황에 오게 된 것 자체가 죄송하다는 거지 피해자한테 죄송하다는 그 감정을 갖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웃으면서 털어놨다는 것 자체도 그걸 봅니다. 나의 상황 자체가 되게 이렇게 되지 않았을 수 있는데 이게 내가 좀 실수를 했구나라는 것 때문에 웃는 겁니다. 말하자면 웃겨서 웃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이 이제 보통 이제 사이코패스 살인범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그런 거죠. 예. 감정 상태가 이중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엄마는 근데 이제 이영학이 자신의 아들이 사고 친다는 걸 몰랐다고 할 수가 없는 게요. 예.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여학생들 성폭행 문제라든지 이영학이가 이 젊어서 중학교 다닐 때는 의정부 쪽에서 그 아버지가 내미콘 사업을 크게 했고 건설업을 하면서 상당히 부유하게 살았었고요. 예. 사고를 칠 때마다 어머니가 그때 외제차를 끌고 다니면서 아마 의정부에 96년경에 외제차 하면 10대 미만이었을 거예요. 그 차를 끌고 다니면서 학교 쪽에다 두고 행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을 과잉 보호를 엄청 많이 했던 엄마거든요. 예. 그런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어려서부터 했던 과잉 보호 상태가 이 범행에 이르는 시각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진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그렇다고 증거 인멸을 시키고 어머니 앞에서 웃으면서 살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사실 저희 취재 기자가 이영학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친어머니 전화했을 때는 아예 그 사건이 알려진 지 하루 이틀 뒤였는데도 아예 아들이 살해를 했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었더래요. 그 사실은 뉴스도 아니고 취재 기자를 통해서 처음 알았다고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알려진 거에 의하면 거의 증거인멸에 거의 동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그 어머님의 주장을 따르면 나는 이게 과연 살인 사건에 사용된 것도 몰랐고 이영학이가 그것을 태워달라고 해서 나는 태웠을 뿐이다. 어떤 걸 태운 거죠? 그러니까 기축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그 당시에 그 넥타이라든가 범행 당시에 썼는 어떤 의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어떤 뭉뚱그리되는 어떤 뭉치였어요. 그 뭉치를 태워달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제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이게 혈연 관계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증거인멸에서 기본적으로 친족이면 친족 특례 규정이 있어서 사실 이게 비난할 수 없다. 사실 구성요건에 해당성은 있는데 과연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아들 범죄를 위해서 범죄를 인멸했다 할지라도 과연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느냐. 아들을 숨겨준다거나, 숨겨준다거나. 어떤 이
그렇죠. 도구들을 없애주는 거예요. 예, 그건 비난 가능성이 없다. 그래 책임 조각 사유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영학은 조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증거를 인멸하는 건 죄가 안 되지만 자기 증거를 타인에게 요청해서 자기 증거를 인멸하는 거는 증거 인멸 교사가 되기 때문에 이영학의 입장에서는 이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교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뭐 살인이 가장 큰 거기 때문에 이 교사 혐의가 추가된다고 해서 얼마나 더 형량이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따지면 좀 불행한 일입니다만 온 가족이 지금 범행에 연루가 된 것처럼 지금 나오잖아요. 그럼 전부 다 관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본인 이영학 본인 있고 또 딸이 있고 또 어머니가 있고 또 형도 지금 관련이 있는지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그 형 부분은 지금 조사받고 있는 부분이 그전에 이제 유서를 자기가 썼잖아요. 그걸 갖다가 유서를 또 동영상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형이 몰랐을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랄지. 그래서 형과 또 통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형에게 여러 가지 부탁을 하면서 이걸 다 알았을 거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형도 개입하지 않았냐, 이런 이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이분도 상당히, 그리고 이영학의 어머니한테 이거 비닐봉지를 집 앞에 갖다 놨으니 태워달라. 그런데 이게 태워달라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그 여중생을, 피해자 여중생을 죽였다는 식으로 때리니까 뭐 죽었다, 한 대 때리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가 죽였다는 것도 다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봉지만 갖다 놓고 태워주세요 어머니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살해를 했다고 하면서 태워달라고 했는데 그 어머니는 아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없애준 거 아니에요? 그래, 맞습니다. 아니, 만약에 내가 살해를 했다는 얘기를 않고 그냥 태워달라고 해도 열어보죠. 그리고 열어보든지 아니면 왜 이걸 태우느냐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더군다나 자기가 살해를 했다고 얘기까지 하면서까지 비닐봉지에다 넣어서 줬는데 어머니 입장에서 당연히 그 안에 뭔가 들어있을 거라 보고 또 살해를 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우리 아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증거구나 그렇게 판단했겠죠. 그래서 그걸 태웠겠죠. 그렇지만 어머니는 자기는 모르고 이것이 그 살해와 관련된 증거인지 몰랐다. 그냥 태웠다. 이 정도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이영학의 어떤 범행 수법을 보면 이영학에 대해서 지능형이다, 지능형 범죄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어떤 그 언론도 있던데요. 사실 사이코패스 중에서 지배형적 사이코패스는 굉장히 지능적입니다. 다만 지금 이영학에 대해서 우리가 지체장애 등급 2급이라서 IQ가 50에서 70, 그런 흔히 말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영학의 기본적인 행동을 보면 그 부인에게서도 굉장히 육체적인 어떤 지배가 아니라 말로서 그 사람의 그 부인을 지배해서 어떻게 보면 자살까지 이르겠고 지금 그 딸의 행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어머니에게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지배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냥 아들이 아주 착한 사람이고 아들의 말에서 몇 번 이게 뭐냐고 물었을 때 아들로부터 여러 가지의 정서적 학대라든가 육체적 학대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건 저희 찾아봐야 되겠지만 충분히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거를 물어보기가 좀 어려웠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영학의 기본적인 저 행동 패턴이 굉장히 지배자형 사이코패스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조금 이렇게 유념해 두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집 자체가 이영학을 중심으로 돌아갔고 그렇죠. 이영학이 시키는 일은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죠. 그의 말이 약간의 과장하면 약간 선인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비쳤다는 말씀. 기본적으로 이제 이영학이 하나의 신이었는 거죠. 그 집에서는 사실 이영학에 대해서 그 이영학하는 행동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이영학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었고 저희들이 진짜 참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 이영학의 지금 자살했는 처가 어떻게 보면 이영학에 의한 강제 성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부인을 강제 성매매를 하게끔 만드는 이영학이라면 얼마만큼 지배자적 지위가 있었느냐는 물어보지 않아도 명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부인을 정말 죽음의 자살로 일단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만 그 자살까지 이르게 됐던 데는 분명히 남편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훨씬 더 우세합니다. 여러 가지 기행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좀 아침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불편해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그 아내의 염을 본인이 직접 했지 않습니까? 사실 장례식장에서 그 가족의 염을 그 장의사가 와서 하지 않고 가족이 하는 경우는 아마 굉장히 드문 케이스였을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혼자 하면서 동영상을 찍고 또 그걸 다 녹음을 하고 그걸 또 게재를 해서 언론사에 돈 달라고 제보를 하고 정말 정신 이상적인 행태를 많이 보였단 말이죠. 근데 그 음성들이 몇 가지 전해졌는데 정말 귀를 의심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엽기적이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엽기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미스테리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미스테리 자체가 너무 엽기적이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엽기적이라고 하는데 지금 사실 그 아내와의 어떤 과정뿐만 아니라
아내가 사망한 이후에 어떤 이영학의 행태를 보면 정말 이게 엽기를 더 하는 거예요. 예. 또 염이라는 것은 사실은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거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보기도 되게 가슴이 쫙 떨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렇게 장례식장 관계자들이 한 얘기를 보면 본인도 6개월밖에 못 사니까 나 어제 부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내 손으로 좀 보내고 싶다라고 10번 이상 말해서 이런 경우는 진짜 없는데 하면서 들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장례식 관계자도 굉장히 당황을 했을 겁니다. 저 내용을 보고.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부인의 사망과 관련해서 물론 지금 부검 결과를 보면 직접적으로 이영학이 어떤 자살에 관여한 것이 없다는 것이 이제 거의 결론이 나온 것 같아요. 경찰에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망한 이유는 물론 그 계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뭐 성폭행 당한 측면도 있지만 그 과정 중에서 또 14살에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 아내하고. 예. 아내가 14살 때? 그러면 그 과정 중에서 수없이 가학적이고 어떤 변태적인 그런 행태에 이제 부인이 굉장히 괴로워했던 것이고 그의 마지막으로 종지부를 뜯는 것이 계부와 관계에 있어서 또 이영학 씨가 계속 그 안에 간섭을 하고 본인이 지배를 하면서 또 뭐 성관계를 하라는데 그런 얘기를 계속 해온 거 보면 결국은 자살과는 이영학 씨와 관계가 전혀 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을 마치 하나의 부속물로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본인이 계속적으로 염을 하겠다면서 어떻게 보면 부인에 있어서는 마치 사랑하고 애정을 보이는 듯한 그런 유장된 모습을 보이고 그런 거죠. 예. 100번 양보해서 염을 할 수 있다고 쳐도 그거를 영상으로 찍고 우리 영상에 나오는 이영학의 발언들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데 이 좋은 걸 누구 시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신체적으로 그런 빗댄 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이거는 어떤 심리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네. 사랑하는 사람이 사망을 했는 모습을 바라보면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유구무원이고 눈물만 나오는. 제가 저희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마지막에 저희들이 보통 이제 들어가서 그렇죠. 어머니를 보내드릴 때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거든요. 예.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이 좋은 걸 누구에게 시켜 염이 정말 좋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예.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슬픔을 가지는 사람은 아내의 어떤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그것이 과연 어떻게 변했느냐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아닌 거죠. 예.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워딩들이 나오고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영학의 입장에서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의 계획되고 자기의 어떤 변명거리 그리고 자기가 합리적으로 나중에 양형 판단해서 좋은 어떤 결과를 받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요인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라고밖에 저희들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네. 네. 사건이 가면 갈수록 여러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이 너무 노골적으로 전해드리는 것 같아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죄송스러운 말씀도 있지만 자, 이번 일들을 계기로 인해서 다시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수습이 잘 돼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용을 전해드리다는 점 양해를. 또 다른 사건 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영학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바로 이영학의 어머니 친모에 대한 얘기입니다. 김복준 교수님. 예. 이 친엄마가 네. 증거 인멸을 하는 데 가담을 했네요. 맞습니다. 중랑경찰서에서 이제 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못 찾아낸 게 몇 가지가 있죠. 아주 중요한 건데요. 피해 그 여중생의 옷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범행 도구를 못 찾았습니다. 이영학이는 물론 뭐 본인이 넥타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살해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살해한 범행 도구는 반드시 경찰이 확보하는 게 맞습니다. 아까 뭐 저희가 흉기 찾는 게 중요하다고 한 것처럼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주목하고 이영학이를 추궁했더니 이영학이가 그 사체를 유기하러 영월에 가는 날 자기 어머니 집 앞에 비닐봉지 속에 그 피해 여중생의 옷과 그다음에 범행에 사용했던 넥타이 등을 넣어서 어머니 집 앞에 두고 전화로 그걸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그 옷까지 하고 놨으니까 그거를 좀 처분해달라 해서 어머니가 그거를 불질러 버렸다는 거죠. 소각했다는 이런 내용이 새롭게 드러난 것입니다. 예, 배 교수님 사실 저희가 뉴스 특급에서 이 유류품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짚었었는데 어쨌든 이 유류품과 범행에 사용된 도구는 다 태워진 상태니 굉장한 증거물이 훼손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피해 여학생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실제 이영학이 어떻게 범행을 했는지에 대한 재구성이 지금 사실 그 진술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남은 거는 진술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물건이라는 것도 사실은 넥타이라고 하는데 사실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이영학이 얘기한 대로
깨어나자 그 당황해서 죽였다라는 것을 깰 수 있는 아주 유력한 증거인데 그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영학의 진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피해 여중생의 옷가지의 어떤 상태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나온 여러 가지 미세 증거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그게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중생 살인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를 이영학의 친엄마가 증거인멸한 셈인데요. 이영학의 친모는 아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과거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이영학 얘기도 내가 지금 아저씨한테 들어서 지금 아는 건데 뭐. 기부금 막 받고 그런 건 아셨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직업이나 어떻게 돈 버는지 이런 것도 모르셨던 거예요? 몰랐죠. 외제차 끌고 다니시고 그러니까 좀 글쎄요. 아유, 좀 말도 하기 싫네요. 이영학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원래 좀 착한 애였어요? 예, 착해요. 모르겠어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뭐 걔들도. 뭔가 사연이 있겠죠. 뭐. 난 모르지만. 물론 부모는 자식의 허물을 뭐 덮어주는 뭐 역할도 분명히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영학이 저지른 행동에 비해서 이영학의 친엄마는 좀 아들을 좀 과신한다, 좀 신뢰를 많이 한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 개는 물지 않아요. 라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신뢰는 경험을 통해 나오는 겁니다. 이전에 어떤 자신이 못해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장애를 가진 아들을 낳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부터 시작된 그 어떤 경험이 지금 여기까지. 근데 이 신뢰라는 건 믿어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신뢰하지 않으면은 이 아이는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일종의 의존성과 공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사실은 범죄와 연결이 된다 싶더라도 사실은 그 부분을 일탈로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왜 이영학의 모친이 그것을 아무런 의심 없이 태웠을까라는 것은 이것은 전에도 이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영학이 이전에 살인을 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다른 어떤 뭐 범죄의 비슷한 형태의 증거를 처분해달라고 하면 아무 그런 거 없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경우도 비슷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당연한 듯이 이렇게 태웠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배 교수님, 보통의 어머니들이라면 자식이 와서 뭔가를 부탁을 했을 때 그래도 전후 사정을 좀 따져보고 무슨 일이냐 이렇게 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마련인데 이렇게 무한적으로 좀 신뢰를 보내면서 일을 해줬다? 좀 납득이 되시나요? 일종의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경험에 말씀드린 건 뭐냐면 보복인 거죠. 만약 그걸 안 해줬을 때 또 이 이영학이 성격적으로 계속 그런 공격을 했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보복. 그러니까 보복이라는 것이 이제 뭐 심한 소리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을 평생을 당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갑자기 합쳐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당연스럽게 태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영학의 친엄마가 핵심 증거를 인멸했다. 백 변호사님, 친족 처벌은 근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내 아들 허물은 내가 감싸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 하셨는데 그게 결국 형법에도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족이나 동거의 가족이 다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증거를 인멸해주거나 아니면 범인을 도피하게 해주거나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까지 다 경찰이나 이런 데 신고할 것까지 바라는 것은 그건 기대하기 좀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형법에 반영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나는 그 안에 무슨 물건이 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비닐봉지를 태웠다고 하는데 사실 모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영학이 이미 웃으면서 자기가 여중생을 죽였다는 얘기를 하고 그 증거를 태우는 거면 그 엄마가 그걸 보고 그냥 확인도 안 하고 비닐봉지 채로 그냥 집어넣어 태웠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이 사건이 하나하나 이렇게 베일을 벗어갈수록 이 이영학의 주변 가족들의 지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계속 결합이 되는 게 가족 구성 자체가 굉장히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었구나. 사실 친형도 좀 이상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가족 구성 자체의 문제가 분명히 좀 있구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잠깐 언급하셨던 그 이영학이 엄마에게 웃으면서 본인이 사람을 죽였다 고백한 이 포인트도 한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영학이 취재진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듣고 오시죠. 살해 혐의 인정하셨는데 심경의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딸의 친구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말씀처럼 이영학이 내가 웃으면서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일단 이영학 계부 측 유가족의 이제 주장이긴 한데 일단 이게 사실이라면